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경매 정보지를 보니까 건저당권이 있고 이 옆에 지상권이 있더라. 또 하나는 보니까 건저당권이 있고 다음에 A라는 사람이 임차인인데 전입신고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건에 있어서 말소기준 권리는 어떤 거지? 요것도 보니까 요거더라. 그런데 위의 사안 같은 경우는 경매투자 대상에서 일단은 제외를 시키자. 왜냐면은 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불소멸됩니다. 그러니까 불소멸된다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이게 안 없어져요. 그러면은 이 지상권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을 낙찰받은 데 있어서 그 낙찰자는 때로는 봐서 자기 재산권을, 소유권이란 말이죠, 완벽하게 행사를 할 수가 없어. 지상권 요거 때문에. 그런데 밑에 저당권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했다더라 이랬을 경우는 이것도 분명히 보니까 이거는 뭐다 이것도 불소멸입니다. 불소멸되면은 위에 지상권이나 밑에 임차인이나 동일해요. 불소멸한다는 게 결국은 인수가 낙찰자의 인수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더 불구하고 이건 뭐다 이것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는 없다더라. 오히려 경매 초보자 입장이라면은 임차인들 말이죠. 이런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된 임차인들이 있는 물건들, 그런 물건들만 싹싹 쏙가내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그 명도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게 오히려 명도하는 데서 훨씬 유리하다더라. 왜? 이건 불소멸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이건 불소멸인데 하라고 그랬나 이거지. 자, 임차인은 말이죠. 때로는 이게 임차인이라는 거, 임차인은 뭡니까? 요걸 잘 들으십시오. A라는 사람이 임차 목적물 있지 않습니까? 전세 사는 집, 임차 목적물을 이 사람은 왜 전세를 임대차 계약 체결합니까? 전세 집을 어떻게, 자기가 전세금 주고 전세 목적물을 자기가 임차인이 사용하고 수익한다 이거죠. 들어가서 밥 먹고 살고, 뭐 먹고 잠자고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거죠. 때로는 봐서 어떤 가게가 딸린 방을 구했다 하더라. 그러면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어떻게 장사해서 수익을 남긴다 이거죠. 즉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임대차 계약에는 그렇잖아요. 그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A라는 사람이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사람은 보니까 사용 수익권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도 본인이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약 기간이 끝난 다음에 집주인한테 어떤 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이 사람 결국 뭐든 사용 수익 권리가 있고 또 하나는 계약 기간이 끝났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내 보증금 돌리도, 그러니까 보증금 줬을 거 아닙니까? 전세금. 보증금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임차인들은 두 가지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다? 임차 목적물. 내가 이 집을 빌렸다고 이 집을 내 마음대로 내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계약기간 땡 끝났네. 끝났으면 우리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땡 끝났다면 뭐다? 보증금을 돌리도 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 누구한테? 집주인한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O라는 게 뭐다? 이게 투자 대상으로 삼아도 괜찮다는 게 왜냐면은 임차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경매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라고 이 사람이 이걸 선택을 하면 이런 경우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 정보지라든지요,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 매각 물건 명세서 여기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매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 매각 물건 명세서를 또 보니까 이거 봐라, 얘는 계속 이 되지도 않는 그 고지고 피워가지고 말이지, 지는 여기서 이 집이 경매가 됨에도 불구하고 난 계속 그냥 살 거야. 산다는 건 뭡니까? 내가 계속 이 집을 사용 수익할 거야. 아니면 임차인 보니까 이 사람이 보증금을 반환받으려고 하는구나. 어디에서? 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의해서 우리가 눈으로 똑똑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봐가지고 임차인이 이 보니까 되지도 않는 고지표가 나는 끝까지 난 이 집에서 살 거야. 또는 나는 보증금 반환받고 나갈 거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임차인이 이걸 선택했느냐 아니면 요걸 선택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배당표 작성하는 거거든요. 배당표를 작성해봐가지고
투자에 따른 소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그러면 이건 100% all 해야 됩니다. 투자 대상에서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위에 이 지상권 같은 경우는 왜 저는 과감하게 이걸 X로 표시를 했냐. 하지 말아라 이거지. 경매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려라. 왜? 불소멸, 영원 이 소멸 안 된다는 겁니다. 계속 살아있다는 거죠. 근데 밑에 이 임차인에 봐가지고 불소멸은 되는데 어쨌든 경매 결과 없어집니다. 결과는. 왜냐면 자기 보증금 다 받으면 끝나버리거든. 자기 보증금 다 받으면 그만큼 소기 어떤 목적을 달성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보증금 다 받았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나가버린다는 거지. 그런데 이 지상권은 어떻게? 지상권은 뭐다? 그러니까 이게 엑스파일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지상권이라는 것은 남의 땅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차인은 여기 제가 써드렸습니다만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죠. 여기 사용수익권입니다. 이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그냥 보증금 반환해달라 해가지고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권리도 두 가지를 권리 가지고 있는데 이 지상권자는 오로지 이 사용 수익할 권리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임차인처럼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이런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서 앉아있다. 그럼 이것은 불소멸이다. 낙찰자 인수다. 따라서 이거는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이죠. 권리 분석을 하심에 있어가지고 어떤 권리가 있는데 저 권리가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자기가 어떤 채권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냐. 그러면 그런 물건은 뭐다? 투자 대상에 포함시켜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리가 지상권 같은 경우는 말이죠. 채권이 아니죠. 그죠? 단지 사용수익권이란 말이지. 이런 사용수익권, 돈이 금전 채권이 아닌 사용수익권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 그런데 이런 권리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앞서 앉아있다. 그럼 이거는 하지 마시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덧붙여가지고 이건 또 강의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건저당권이 있고요. A라는 사람이 전입신고했습니다. 근데 이런 물건은 뭐다? 투자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고 포함시켜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다 했을 경우는 어떻게 경매 투자자가 배당표를 이거 반드시 작성해 보셔야 됩니다. 배당표 작성을 해 봐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 정도 배당 받아가는구나. 이걸 낙찰자 입장에서 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물건은 투자 대상에서 포함시키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물건의 경우에 있어가지고, 자, 보니까 첫째 좋은 이유가 뭐냐. 초보자 입장에서 이런 물건을 선택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선택을 하라고 그러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은요, 자기 보증금액이 1억 아니라 10억, 100억, 1000억, 1조일지라도 전세 보증금액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자기 보증금액은 100% 어떻게 확보가 됩니다. 100% 확보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하면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명도잖아요. 근데 낙찰 받은 다음에 A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명도 협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임차인 A입니다. 그런데 자기 보증금 다 회수해 간다. 그러면 낙찰자하고 명도와 관련해서 실갱이를 벌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명도가 대단히 쉽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보다도 A라는 사람이 먼저 전입신고했다더라. 먼저 전입신고했는데요. 요건 나중에 우리가 차후에 이제 천천히 공부를 할 내용입니다만은, 요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인데, 이 친구가 보니까 경매 절차상에서 얼마? 3천만 원만 배당을 받는, 그러니까 배당표를 작성하다. 제가 이런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 물건에 얼마 입찰했을 경우에, 이 사람 봐라. 자기 대항력이 있다.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은 낙찰자한테 막 대항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내 보증금 5천만 원인데 난 3천만 원만 배당 받았걸랑? 따라서 넌 어떻게 나머지 3천만 원 배당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2천만 원은 낙찰자 네가 인수해라. 이런 식으로 이런 A라는 사람은 낙찰자한테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런 임차인이 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2천만 원을, 이게 예를 들어 3천만 원 배당받으면 2천만 원 인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2천만 원 인수한다는 것은 어쨌든 이 부동산에 뭐가 있습니까?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다. 2천만 원 왜냐?
내가 이 물건을 예를 들어가지고 1억에 썼단 말이죠. 입찰 썼는데, 보니까 내가 나중에 2천만 원을 추가로 더 끌어안아야 된다. 그럼 이 물건에 대한 총 투입 금액은 얼마더니 1억하고도 2천만 원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건 뭐다? 하자가 있는 2천만 원을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그런 물건에 해당이 된다. 그럼 만약에 이 물건에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임차인이 없어요. 깨끗해. 하자가 전혀 없어. 자, 하자가 전혀 없을 적에 예를 들자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만약에 한 8천만 원, 8천만 원 정도 쓰면은 요 지역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8천만 원에 입찰 썼을 적에 이때 이거 하자가 없을 적에 8천만 원 정도 쓰면 내가 낙찰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자, 하자가 없을 적에 8천만 원 정도 써야지만 이 지역에 이런 다세대냐, 빌라냐, 다가구냐, 상가냐 이걸 내가 낙찰을 받을 수가 있다더라. 그건 그 지역별로 또 이제 그때 그 부동산 경매 시장의 상황 내지 분위기에 따라서 요 금액은 다 이제 틀려집니다. 획일적으로 아파트는 1억짜리네 요 8천만 원에 낙찰된다. 그건 절대로 아니올 수다. 1억짜리인데도 뭐 1억 2천, 1억 3천에 낙찰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 틀리다 이거. 따라서 하자가 없을 적에는 8천만 원 써야지만 내 낙찰받는다. 그런데 이거 봐라. 내가 2천만 원을 인수해야 된다면 이거 하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자가 있다 그럼 이건 내가 얼마에 쓴다도 이 초등학교 산수서 얼마 내 6천만 원 써야 돼. 6천만 원 써서 내가 이걸 6천만 원에 낙찰을 받고 6천만 원에 낙찰을 받고 그 상태에서 2천만 원을 인수를 하니까 전체 총투입 금액이 얼마더라 이게? 8천만 원이 나온다. 일단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없을 적에 내가 내 돈, 온 돈 8천만 원 다 들어가야 돼. 근데 하자가 있다. 뭐 임차인을 인수해야 되니까 하자가 있잖아요. 그죠? 하자가 있으면 얼마 내 인수해야 되지? 2천만 원 인수해야 되네. 2천만 원 인수해야 된다면은 요 동네에서 8천만 원 쓰는 게 정답인데 2천만 원 내가 끌어안아야 되니까 그럼 내가 얼마 써야 된다 하더라 이게? 6천만 원 쓰는 수밖에 없어요. 6천만 원 써가 낙찰 받고 나머지 2천만 원 추가로 인수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결과론적으로 이 부동산에 총 투입되는 금액이 얼마더라? 8천만 원이더라니까.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자가 있거나 하자가 없거나 전체 투입 금액이 8천만 원이면 변함이 없다. 그런데 하자가 있으면 인해서 하자 있는 부분만큼 감안해가지고 입찰 금액을 써야 된다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니까 이 물건은 분명히 하자가 있단 말이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불소멸하는 임차인이다.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임차인이다. 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신고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어요. 전입신고만 먼저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있거든요. 전입신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만 먼저 돼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보증금은 뭐다 이게 철갑방패입니다. 철옹성입니다. 철옹성. 자, 어쨌든 이 임차인은 보십시오. 3천만 원 배당받는다. 그럼 2천만 원 낙찰자 인수하잖아요. 인수하니까 자기 보증금 5천만 원 다 회수해 가니까 명도하는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낙찰자 또 가가지고 방 좀 빼줄래? 그럼 그래 내가 2천만 원 못 받았걸럼? 못 받아서 2천만 원 줄래? 알았다. 줄 테니 언제 나갈래? 언제 나가? 그걸 알았다. 악수하고 이제 해준단 말이죠. 또 두 번째, 하자가 2천만 원에 대해서 인수한다. 하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초기에 하자가 없을 때 8천만 원 써야 되는데 하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 써야 된다 하더라? 6천만 원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내 돈이 초기에 8천만 원 들어갈 것이 하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6천만 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6천만 원 들어가니까 초기에 투입되는 자금 측면에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그죠? 하자가 없다고 8천만 원 써야 되는데 하자가 있다는 게 6천만 원 썼다는 거예요. 한 2천만 원 정도는 초기 자금이 부담 측면에서 이제 부담 줄어든다는 거죠. 또 세 번째는 어떤 좋은 게 있느냐, 그러니까 하자가 없을 땐 8천만 원 쓴다고 우리 경매 사건에 있어서는요, 본인이 쓴 금액이 뭐다 이게? 세금 내야 돼, 세금. 과세 표준은 낙찰 금액, 낙찰 가격이 요것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네, 하자가 없다 했을 경우는 8천만 원 요걸 기준해가지고 뭐 취득세 2%, 등록세 2% 세금 내야 되는데, 하자가 있는데 얼마 썼지? 6천만 원 썼잖아요. 그럼 어떻게? 상대적으로
인수하는 임차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자가 있다.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입찰 금액을 다운해 버린다. 입찰 금액 다운하니까 과표가 떨어지네. 과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또 심지어 제1종 국민주택 채권 등 이런 세금 측면에 있어서 뭐다 이게 탈세가 아닙니다. 이건 절세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절세의 효과가 있다. 자, 요것 말고 또 하나 더 보니까 어떤 게 있다 하더니 이 부동산을 내가 언젠가는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동산을 판다 그러면 어떻게 매각하겠다는 뭡니까? 양도 차익이 발생되면은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양도 소득세. 내년부터는 아마 양도 소득세율이 1년 미만 보유했다 팔게 되면 양도 차익 실거래가 기준해가지고요. 와,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글쎄 제가 볼 적에는 이 부동산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세금 가지고 부동산 때려잡으려면 그 임시 방편으로 때려잡힐지는 몰라도 다시 아마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은 뭐다 이게 이것도 하나의 부동산 정책인데 제 개인 사견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뭐다 이게 수요에 따른 공급 확장책으로 나가야지 세금 측면에서 야 너네들 1년 안에 팔게 되면 60%다 1가구 2주택 3주택 또 부부간에 그 집도 합산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내니 와 조금 문제는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사견입니다. 어쨌든 부동산을 판다 하면 양도소득세 세금을 내야 된다 이거죠. 자 양도소득세 하니까 양도소득세 산출은 계략적으로 굵직굵직한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매각 금액이 있어. 내가 팔아서 얼마에 팔았지? 매각 금액이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 부동산 매입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 부동산을 얼마에 낙찰을 받았습니까? 6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죠. 6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부동산을 만약에 내가 1억에 팔았다면은 1억에서 6천만 원이니까 순수하게 이게 얼마입니까? 4천만 원 이게 차익이 나니까 이 금액 대비해가지고 와 4천만 원 차익이 났다 해가지고 어떻게 1년 안에 매각한다면 60% 세율이 적용된다면 사륙이 얼마? 2,40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꽝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경매할 사람 아무도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시니까 여기 다시 오시니까 임차인이 만약에 3천만 원만 배당받았다 그러면 2천만 원 낙찰자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낙찰자 인수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낙찰자 인수한다 이거지. 낙찰자 인수한다면 결국은 본인이 쏜 금액 6천만 원에다가 인수하는 금액 2천만 원 포함하게 되면 어쨌든 나의 초기 투입 자금이 8천만 원 되는데 어떻게 초기 투입 자금 측면에서 부담이 줄어드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간단해요. 내 60만 원 들어갔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임차인이 내 보증금 돌리도 했을 경우에 중개업소 방 내놔 방 빼서 나가라 이거지. 방 빼서 나가라 해서 이게 임차인 보증금액이 5천이다 그럼 최소한 6천 내지 7천만 원 선에서 만약에 새로 이제 재임대를 하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 6천만 원 전세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새로 들어온 임차인하고 낙찰자인 나하고 둘간에 중개업소 가가지고 이제 계약서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임차인한테 6천만 원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임차인한테 얼마 주면 된다더라? 2천만 원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이라면 결국은 뭐다? 이 2천만 원을 인수한다고 그러는데 인수하는 게 이게 뭐다 이게 낙찰자가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게 아닙니다. 명목상 낙찰자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한테 보증금 2천만 원을 줬잖아요. 그죠? 걔는 2천만 원을 자녀금 2천만 원을 받아야지 지가 나가버린단 말이죠. 2천만 원을 받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돈 주고 받고 하면 뭐 받습니까? 영수증 받다.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영수증 받자. 무슨 영수증?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2천만 원을 낙찰자인 나로부터 받아갔기 때문에 영수증을 왜 받냐? 그러니까 이 부동산 나중에 팔아먹을 적에 양도소득세 조금 작게 내려놨고 그럼 어떻게? 요 2천만 원이라는 것은 이건 낙찰자가 인수한 부담한 금액이잖아요. 이게 어디에 포함이 된다더라. 그러니까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따른 재비용에 이게 플러스 산입됩니다. 이거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산입되니까 결국은 낙찰 금액 6천에다가 2천만 원 인수했는데 그것도 지도는 인수한 게 아니잖아.
전세 나가 다른 사람 주머니에서 돈 빼가지고 이제 임차인 줘버렸단 말이지. 근데 영수증 인수하자 영수증 받자 뒤에 첨가하자면 또 뭐다.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뒤에다 인감증명까지 첨부하자 이거지. 왜? 이건 내가 나중에 부동산을 매각할 적에는 여기에 따른 이 정빙 자료는 누가 내야 된다. 따른 낙찰자는 내가 세무관서에다 이거 그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수증 뭐 어떻게 막두장 찍으면 또 세무관서에서 야 너 이거 가짜이지 않느냐 또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 아예 영수증 해놓고 영수증상에 임차인 홍길동 해놓고 뭐 저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만 배당받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낙찰자 김계동으로부터 영수함 해놓고 위 영수인 홍길동 인감도장 하나 찍자 이거. 그리고 뒤에다 뭐 인감증명 홍길동이 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이게 인감증명 하나 첨부해가지고 요걸 어디다가 등기 권리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낙찰받고 나서 대금을 완납하게 되면요 법원에다가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을 하거든요. 그럼 소유권 이전 촉탁 등기 신청에 의하면 또 법원으로부터 소위 집문서 등기 권리증이 나옵니다. 그 등기 권리증에다가 밑 뒤에다가 호지교서를 탁 철해놔 버리십시오. 그래가지고 나중에 팔증에 어떻게, 이거 2천만 원 인수했다. 우와, 그럼 얼마 되지? 그러니까 총이 얼마? 8천만 원이니까 이게 양도 차익이 4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적에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자료가 보면 말이죠. 이게, 소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즉,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한 임차인들이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물건들이 매물 상당히 좋다. 굳이 가가지고 막 머리 터지게 싸움하고 찌지고 볶아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봐가지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또 마당 썰고 뭡니까? 동전 듣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물건들이 가뭄에 콩 나듯이 가만가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법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됐을 때 왜 줬느냐니까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드렸던 거 이러한 사유 때문에 좋다더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동영상 이거 유료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말이죠. 이건 여러분들만 알아놓으십시오. 그러나 주변에 경매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야 인수하는 임차인이 있으면 나쁘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그거 나빠. 하지마. 그러고 나서 그 물건 누가 하면 된다?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하시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유료로 돈 내고 배우셨는데 굳이 이걸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 가지면서 경매 처음 입문하신다 그러면은 일부러 이런 물건만 싹싹싹 골라가지고 한번 실제 여러분들이 투자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몇 번만 이렇게 경매 시장에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은 경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본 강의입니다. 이제 1번 대항 요건 이하 확정일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